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3살, 많아야 4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꿈을 꿉니다. 풀밭 한가운데 땅에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 아래로 돌계단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무서워 죽겠는데 홀린 듯이 내려갑니다. 계단 끝에는 황금 옥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기둥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나무인 줄 알았죠. 아니었습니다. 피부와 살로 된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의 꼭대기엔 눈이 딱 하나 박혀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저것 좀 잘 봐라. 저게 바로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란다. 아이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깹니다. 이 아이는 훗날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심리학의 거장, 심리학계의 천재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남의 마음은 통째로 꿰뚫었던 그 천재가 정작 자기 머릿속 이 꿈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어쩌지를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못한 채로요. 자, 오늘 영상은 이 천재를 마구마구 파보는 영상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천재죠? 대단하죠? 늘어놓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 자서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딱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대체 왜 마음을 통달한 천재가 고작 꿈 하나에 자신의 인생 평생을 휘둘렸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끔 아무 때나 불쑥 떠올라서 기분을 한순간에 잡쳐버리는 기억, 그런 거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억을 일십하고 있는 거예요. 일십을 하니까 자꾸 전화가 오는 거고요. 그걸 계속 부재중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전화를 내면 전화라고 부를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그 내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받은 내면 전화는 그냥 사라지잖아요. 결국 집 앞까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적 상황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깥에서 운명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모두가 무서워서 외면하는 그 전화를 정면으로 받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미쳐버릴 각오로요. 실제로 반쯤 미쳐 있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약 100년 전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사람, 심리학계의 천재라 불리는 사람, 그 당시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시타르타의 저자 헤르만 헤세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 오늘은 이 인물을 파볼 겁니다. 지금부터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 100년 전 스위스 정신과 의사 얘기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요, 정확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 문제로요. 삶이, 형편이, 통장이 진짜로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서운 걸 안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나오는 좋은 것만 상상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먼저 자기 바닥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J.K. 롤링 해리포터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기 전에 이혼하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본인 표현으로 노숙자만 아니었지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가장 가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갓난쟁이 딸을 키웠었어요. 나는 내가 아는 한 가장 큰 실패자였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근데 롤링은 그 바닥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연기를 그만둡니다. 내가 바닥이라는 걸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바닥의 내 인생을 다시 세운 단단한 토대가 되었다. 보이세요? 롤링은 무서운 현실을 다른 그림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면 전화를 받은 겁니다. 융처럼요. 그러고 나서야 원하던 게 따라왔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원하는 걸 끌어오는 사람은 무서운 걸 안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 전화를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융은 그 내면 전화를 받아서 대체 뭘 들었을까요? 모두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 내면 전화 너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융은 거기서 우리 모두의 안에 살고 있는 무언가와 마주합니다. 당신이 가장 외면하고 싶어 하는 당신의 일부. 융은 그걸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는 훨씬 더 쪽팔리고 훨씬 더 현실적인 거예요. 쉽게 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한 적 다들 있으시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에이, 난 그 정도로 찌질하진 않아. 난 남 질투 같은 거 절대 안 해. 난 그렇게까지 속물은 아냐. 바로 그겁니다. 난 아니야 하면서 마음속 지하실에 쳐넣어버린 것들. 약한 나, 화내는 나, 시기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나. 그 전부를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일시판 전화 기억나시죠? 그 내면 전화를 건 사람이 대체 누구냐? 바로 이놈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당신이 X 눌러서 외면해버린 당신 자신의 일부요. 근데 여기서 융이 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누구나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식적인 삶에 덜 녹아들수록 그림자는 더 검고 더 짙어진다. 무슨 말이냐? 지하실에 가둬놓고 모른 척하면 할수록 이놈은 사라지기는커녕 더 시커멓고 더 괴물처럼 자란다는 겁니다. 일십할수록 부재중이 47통 쌓이는 거랑 똑같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그림자는요, 지하실에 가둬놨다고 얌전히 안 있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남의 얼굴을 뒤집어 쓰고요. 여러분, 한 명쯤 있죠. 딱히 나한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유 없이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의 그 행동만 보면 속에서 욱하고 뭔가 치미는 사람. SNS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만 보면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던가, 윗사람한테 굽신굽신 하는 동료만 보면 경멸이 확 솟구친다던가. 융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투사라는 개념이죠. 당신이 그렇게까지 못 견디게 싫어하는 그 모습, 그거 사실은 당신 안에도 있는데 당신이 죽어도 인정 못한 모습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인데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유독 분노가 치민다? 어쩌면 당신도 인정받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걸 꾹 누르고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굽신대는 사람이 그렇게 경멸스럽다? 어쩌면 당신 안에 약한 나를 당신이 가장 못 견디는 걸 수도 있고요. 한편 안 받은 내면 전화가 집 앞까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꼭 내 집 앞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소식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미친 기회입니다. 왜냐? 내 그림자가 어디 숨었는지 평생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이유 없이 못 견디게 싫어하는지만 보면 내 그림자의 위치가 지도처럼 딱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융은 이 지하실에 괴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같이 처박아둔 금도 있다고요. 눌러놨던 야망, 눌러놨던 욕망,
눌러놨던 힘. 해리포터의 롤링 기억나시죠? 난 실패자다라는 그 시커먼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거기서 진짜 글쓰기의 힘이 터져나왔습니다. 금은 늘 지하실에 그림자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김칫국부터 마시진 맙시다. 지도를 찾았다고, 금이 저 밑에 있다고,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그림자를 대체 어떻게 받아서 내 힘으로 바꾸느냐, 그게 진짜 본론이죠. 그건 잠시 뒤에 융이 직접 써먹은 방법으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900년대 초 젊은 융은 그냥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심리학계의 슈퍼스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발달 단계를 처음 발견하고 정리한 사람. 그 프로이트가 수많은 제자 중에 융을 콕 집습니다.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로요. 황태자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정신분석이라는 신생제국의 왕세자. 그게 젊은 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결국 갈라섭니다. 이유가 뭐였냐? 저는 이것도 내면 전화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프로이트는 인간 마음,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전화가 전부 딱 한 종류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성욕. 무슨 전화가 와도 결국 발신자는 성욕 하나다. 이게 프로이트의 확신이었죠. 근데 융은 자꾸 다른 전화도 울리는 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꿈에서 본 것, 그것은 성욕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융은 그걸 책으로 써버립니다. 이 책을 내는 순간 프로이트와는 끝이라는 걸, 황태자의 지위도 날아가 버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1913년 프로이트는 융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개인적인 관계는 이쯤에서 완전히 끝냅시다. 자, 여기까지는요. 뭐 흔한 사제간의 결별 스토리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아버지 같던 프로이트를 잃은 융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환영이 폭주하기 시작해요. 듣도 보도 못한 이미지들, 귀에 들리는 목소리들. 융은 나중에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탁자를 꽉 붙잡고 있어야 했다. 상산조각 나지 않으려고. 내가 정신병에 걸리는 게 아닌가 두려웠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던 그 천재가 정작 자기 마음에는 잡아먹히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1913년 10월의 한 장면, 융은 갑자기 거대한 홍수를 봅니다. 북해에서 알프스까지 유럽의 낮은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엄청난 홍수를요. 누런 물결이 도시를 덮치고 그 위로 무너진 문명의 잔해가 둥둥 떠다닙니다. 그리고 셀 수도 없는 시체들. 2주 뒤 같은 환영이 또 옵니다. 이번엔 더 생생하게 물이 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융은 확신했죠. 아,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듬해 여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유럽이 정말로 피바다가 돼버려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이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마블 영화 토니 스타크요. 스칼렛 위치가 토니한테 환영을 하나 보여주잖아요. 동료들이 전부 죽어 널브러지고 지구가 외계군에게 짓밟히는 그 환영. 토니는 그 환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그걸 막겠다고 기계를 하나 만들어요. 울트론. 근데 그 울트론이 뭘 합니까? 바로 그 재앙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토니는 자기 안에 그 공포를 마주하는 대신 바깥에서 쇳덩이로 틀어 막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포가 진짜 현실이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융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내적 상황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깥에서 운명으로 일어난다.
안 받은 내면 전화는 결국 바깥에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천재도 심지어 아이언맨도 다 이렇게 그 내면 전화를 끊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융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융은 그 전화를 끊는 대신 받기로 합니다. 환영 속에 나타난 인물들에게 직접 말을 걸어요. 넌 누구냐?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그 대화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습니다. 빨간 가죽 노트에다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레드북입니다. 그리고 융은 이 미친 짓에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적극적 상상. 훗날 융은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실험이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풀고 가야 할 수수께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그 일시판 기억이 왜 하필 자꾸 그것도 가장 멀쩡한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다 큰 어른이 됐는데도 20살에 받은 그 상처 그대로 같은 패턴을 평생 반복할까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기억이 자꾸 불쑥불쑥 떠오르는 거, 그거 버그가 아닙니다. 뇌가 야, 이거 아직 처리 안 됐어. 업데이트 좀 해줘. 하고 자꾸 띄우는 알림인 거죠. 맞아요. 그 내면 전화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러니까 떠올리는 순간, 통화가 편집 가능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거기다 새로운 의미를 말해주면 그 기억이 그걸 합쳐서 다시 저장돼요. 이게 융이 환영이랑 대화한 거, 적극적 상상이랑 롤링이 난 실패자다를 받아들인 거랑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실제로 해낸 사람 한 명만 보고 가시죠. 찰스 디킨스. 12살. 디킨스의 아버지가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남겨진 어린 찰스는 쥐가 들끓는 구두약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병에다 라벨을 붙였어요. 주급은 6실링. 이 창피하고 비참한 기억을 디킨스는 평생 떨쳐내지 못합니다. 어른이 돼서 부와 명성을 다 거머쥐고 돼요. 근데 디킨스는요, 이걸 토니처럼 바깥에서 쇳덩이로 틀어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억을 꺼내서 소설 속에 직접 풀어넣습니다. 데이비드 코퍼필드, 리틀 도릿. 감옥에 갇힌 그 아버지를 작품 속 인물로 다시 빚어냈죠. 자기를 괴롭히던 그 기억이 인류 최고의 소설들이 된 겁니다. 지하실의 그림자가 금으로 다시 저장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죠. 융처럼, 디킨스처럼 그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편집한다는 거. 이거 현실에서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머릿속 기억한테 진짜 말이라도 걸어요? 네, 비슷합니다. 융이 직접 써먹은 그 미친 방법, 이제 드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융이 직접 써먹은 그 방법, 이름은 적극적 상상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거창하죠? 근데 본질은 우리가 계속 말한 그겁니다. 그 전화를 받아서 통화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 전에 딱 하나만 못을 박을게요. 이거 좋은 거 상상하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통장에 100억 꽂힌 모습을 상상하자,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건 아까 그 토니가 무서운 걸 안 보려고 다른 그림으로 덮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이 싫은 걸 안 보려고 다른 그림으로 덮으려고 시도하는 거죠. 적극적 상상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그 놈을 손대지 말고 그냥 만나는 겁니다. 자, 4단계로 갈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1단계. 받는다. 그 기억이, 그 감정이, 그 미운 얼굴이 불쑥 떠오르잖아요. 그때 일십 누르지 마세요. 밀어내지도 좋은 생각으로 덮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떠오른 그놈이 제 모양을 잡을 수 있도록요. 2단계. 물어본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진짜로요. 너 누구냐?
나한테 뭘 원하냐?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냐? 그리고 답을 기다려요. 신기하게 답이 떠오를 겁니다. 가끔은 좀 무섭고 뜻밖의 답이. 3단계, 받아친다. 근데 여기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내 입장도 말해야 합니다. 따질 건 따지고 화낼 건 화내고 항복하는 것도 찍어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나랑 그놈이 진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처럼요. 4단계, 적는다. 그리고 그 대화를 밖으로 꺼냅니다. 글로 적든 그림으로 그리든 융은 빨간 노트에 적었고 디킨스는 소설로 썼죠. 머릿속에만 두면 날아가 버립니다. 형태를 줘야 내 것이 됩니다. 자, 이 4단계가 뭐냐? 융은 이 원리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것들을 인격화해서 의식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그것들의 힘을 빼앗는 기술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하실에 가둬두면 괴물처럼 커지던 그놈이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순간 그냥 내 일부로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지하게 한 가지만. 이거 일상의 후회나 창피, 미운 감정 정도엔 혼자 해도 됩니다. 근데 수용석급의 극심한 트라우마나 공황, 해리, 심한 우울 같은 걸 겪고 계신 분들은 절대 혼자 이 지하실 문을 열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괜히 융이 이걸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실험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내면 전화를 매일 받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아니 더 솔직하게 당신의 통장은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융이 평생을 걸고 도달한 그 끝, 이게 왜 결국 잘 사는 것과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속으로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상관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로 끝낼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평생을 맴돌까요? 버는 족족 사고가 터지고 될 만하면 자기가 걷어차고 중요한 순간마다 꼭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능력이 없어서요? 운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받지 않은 그 내면 전화가, 지하실의 그 그림자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가려는데 그놈이 자꾸 옛날 그 자리로 핸들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장이 안 바뀝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받은 그 내면 전화가 계속 뒤에서 사고를 치니까요. 근데 그 내면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 핸들을 드디어 당신이 잡습니다. 지하실에 갇혀서 괴물 노릇하던 그 에너지가 금으로 풀려나요. 롤링이 바닥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글쓰기 힘이 터졌듯이 그제야 원하던 게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원하는 걸 끌어오는 사람은 무서운 걸 안 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받아버린 사람이라고. 사실 이거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딱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인류가 가장 오래,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그 한마디, 융이 평생을 걸고 증명한 게 결국 그거였어요. 나를 진짜로 아는 것, 외면했던 나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잘 사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면 전화를 받는 일은요, 무슨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태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원하는 것 뭐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제가 위클리 모티브에서 매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나세요? 이 영상 맨 처음에 3살짜리 아이가 꿈에서 본 그 괴물, 황금 옥자 위에 눈이 하나 달린, 엄마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했던 그것. 융은 그 괴물을 평생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결국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랬더니 그 괴물이 인간의 마음을 통째로 새로 그린 그의 평생 작업이 됐습니다. 그를 잡아먹을 뻔했던 그 귀신이 사실은 그의 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내면 전화가 또 울릴 겁니다. 불쑥, 가장 멀쩡한 순간에 그 기억이, 그 감정이, 그 미운 얼굴이 이번엔 X 누르지 마세요.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너 나한테 뭘 보여주려는 거야? 한 번에 안 바뀝니다. 처음 몇 번은 솔직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당신을 자꾸 옛날 자리로 꺾던 그 핸들이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늘 당신을 무너뜨리던 바로 그 상황에서 예전 같았으면 폭발했을 그 순간에 이상하리만치 덤덤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핸들을 당신이 쥔 날입니다. 당신을 잡아먹으려던 그 귀신은 사실 당신이 평생 못 꺼낸 당신의 금이니까요.